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살피는 예산국회이자 내년 총선국회이기도 한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 4분 모셨는데 정파도 제각각이라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가 추석이었었습니다.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정치권에는 그야말로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년엔 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 민심 동향에 특별히 관심들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직접 많이 좀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만나보신 민심은 어떻든지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원호경 위원장부터 할까요? 예. 우선 추석 명절 잘 보내셨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좀 경제가 좀 어렵다. 또 우리 농촌의 경우에 농산물 가격이 좀 폭락이 돼서 걱정이고 또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경제를 좀 잘 좀 챙겨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러운 점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만큼 시대적인 과제인 검찰 개혁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선거제 관련해서도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서 어쨌든 선거제 관련해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그 선거제 개편 취지를 좀 살리면서도 우리 전북 지역의 그 지역과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추석 이틀 전에 그러니까 꼬박 추석 전에 이틀 동안 한번 민심 대탐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속터미널, 전주역,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들, 삼익수영장, 남부시장, 모래시장 다 함께 돌았는데 대체적으로 좀 조국 타령 그만하고 민생 좀 챙겨라. 이게 이제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취직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민생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정치권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실망감, 또 원망 굉장히 강했습니다. 원망의 목소리가. 그래서 지금 조국 이야기만 나오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가족 간에도 의견들이 대립되기도 하고 술자석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적대적인 대립으로 양쪽이 거대 양당이 자기 지지층, 적극적인 지지층만 이렇게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싸움판 정치, 혐오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구 냉전 세력에게 유리하니까 그래도 조국을 지지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국회는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서 삭발이 나고 이런 것들에 원망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20대 국회가 이런 모습들로 마지막까지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엊그저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화가 왔더라고. 국정조사 같이 동의해달라고. 안 된다. 좀 제발 그만하고 민생 챙기고 국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에 들어와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크게 비슷한 이야기인가요?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추석 전 대목장 전통시장을 좀 둘러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먹고 살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게 갔더니 이 추석 대목장에 이틀 동안 10,000원 팔았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인사 다니기가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지금 바닥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 문제 갖고 여야가 끝없이 다투는 것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너무 정치 혐오가 큰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기가 지금 어려운데 또 추석 전만 해도 그런 데로 또 과일값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나왔는데 추석 이후에는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특히 양당이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민생 좀 챙겨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은천 위원장님, 그 민생을 챙겨달라는 이야기, 먹고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조금 고개 들기가 민망할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국회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상극의 정치, 지역 장벽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정치를 꼭 목표로 그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더 상극의 정치가 확대되고 또 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싸움 좀 하지 마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나도 경제, 두도 경제, 셋째도 경제.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이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간 거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오질 않고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중소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통이 더 이제 확대돼서 또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좀 미안한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민심들을 정치권에서 껴안아서 이걸 뭔가 좀 대책을 모색해 주든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해 줘야 할 텐데 희망을 제시해 줘야 할 텐데 지금 국회는 열리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상황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는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부분? 우선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국회를 하게 되면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해야 되고 또 대정부 질문도 또 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 것인지 또 물어보고 또 지역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책들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상임위를 또 열어서 또 해야 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또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여야 간에 일정만 지금 현재 합의를 해놓고 실제 그 일정대로 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되는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한국당도 머리를 이제 그만 깎고 들어와서 실제 국회에서 우리 필요한 일, 우리 민생을 챙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9월 정기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어떤 그 예산국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네 분 모두 예산결산위원회 좀 소속이 되셨죠? 역대 이렇게 네 분이 한꺼번에 우리 지역에서 예결위에 들어간 경우는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처음이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군다나 각 당에 뭐 다양한 정파들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죠. 골고루 포진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 그 도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해도 괜찮죠? 그렇죠. 뭐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뭐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전북 지역 발전이나 전북 예산 확보에는 뭐 당이라고 하는 걸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철저한 공조 체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와서 19대 국회가 민주당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20대 국회에 와서 이렇게 다당제로 되면서 드디어 이제 경쟁하는 정치, 쌍발통 정치, 제가 항상 얘기한 여야 함께 이 네 명이 각 당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전번에 안영호 의원 더불어 이렇게 전주 전라북도 부지사를 모셔가지고 한번 예산정책 협의회를 했어요. 그래서 안호영 의원이 여당이니까 우선 거기에 예산 상황실을 만들어라. 나중에 소위가 누가 되면 소위에서 예산 상황실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예결위가 네 분이 됐는데 이제 전북에 10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네 분은 자기적으로 챙길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 두 명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다른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지역을 챙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것이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갈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12월 2일까지 이게 예산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그게 넘겼죠. 한 2, 3일 넘긴 상태고 그 전에도 넘겼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왕창 넘길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치적으로 볼 때 각 당이 지금 미래당도 있지만 우리 바른미래당도 있고 또 대한정당도 있고 여러 정당이 있는데 올해 아마 11월, 12월 즈음에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정계 개편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11월 29일까지 지금 걸려있는 패스트 트랙을 가부간에 지금 본회의에 가져오느냐 마느냐는 싸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특히 중요한 것이 선거법 개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각 당의 입장, 정파의 입장, 또 뭐 법안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는 올해 법정 기한 내 예산이 처리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막판 가서 막판에 뭐 1월 달이 될지 모르지만 가서 그냥 치고 넘어가는 이런 상태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결정, 그래서 지역의 예산 수요라든지 개발 수요 같은 것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심사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하시는 물론이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초동 단계에서 좀 열심히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내년도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도민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이 산업과 경제 분야 투자를 최우선에 해야 한다는 어떤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이것들이 어떤 의원님들의 저 예산 심사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제 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고 그다음에 GM자동차 폐쇄되고 이런 이제 전북의 좀 이렇다 할 대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전라북도의 어떤 기업적 토양이 어떤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일자리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계속 침체 늪에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민들의 여론들은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이렇게 이 새만금은 뭐 새만금 타령만 하지 말고 뭐 새만금은 이제 새만금대로 이제 가는 거고 그건 이제 새만금에 뭐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의 어떤 중장기 성장 동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도가 이 어떤 정말 예산과 관련된 기획 TF팀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또 정치권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우리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예산국회가 이게 제대로 갈 것인지 하는 게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많은데 이 대목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집권 여당이고 오히려 야당보다 큰 책임을 지고 가는 정부입니다. 근데 딱 지금 조국 사태 이 얘기하지 말아 하지만은 조국이 탁 목에 걸려버렸어. 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도 왜 걸렸냐? 그렇게 주장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이게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가장 거기에 문제되는 분을 그냥 임명해버렸어요. 그러니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바른미래의 중간에서 어떻게든 이 예산국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중재를 서야 되는 입장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목에 걸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해결하고 빨리 예산국회든 국회를 열리도록 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민주당과 정부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예산국회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 저는 걱정이 많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조국 문제가 이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으면 수습이 되지 않으면 아마 예산국회로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이제 대정부 질문이 다음 주부터 있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초부터는 그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이번 국정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국정감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10월 다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11월 남는데 그때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계 개편이나 그 위에 뭐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 가지고 또 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국 국면을 자꾸 좀 국면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국면 전환보다는 근본적인 수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안 되면 이번 정기국회는 거의 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생각이 다른데요. 조국은 아마 조국대로 또 여기서도 뭐 계속 조국 문제가 이야기되는데 조국은 조국대로 가는 거고
어차피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합법적인 국회 내에서 틀에서 야당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 문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조국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회 과정들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이야기한 연말에 걸려있는 소위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이것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마지막 예산 부분들이 좀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정감사라든지 하는 이런 절차 속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제기를 하고 따지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후문도 있지만 또 실제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고 해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사는 또 수사로 하겠지만 또 장관이 임명돼서 또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은 또 일대로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시고 또 국회의 의원님들께서는 또 국회에 와서 국회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 보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전북의 어떤 현안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경제라든가 산업 부분에 대한 그 대책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도 통계 우리 산업연구원인가요? 산업연구원에서 그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한 5개 특정 업종에 대한 그 의존도가 너무 산업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분야로 다양한 분야로 구조 개편을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기존의 어떤 주력 산업들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만금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경제라든가 혹은 뭐 탄소 소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예산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투쟁 내지는 정권 투쟁을 하더라도 예산 심사는 예산 심사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라북도가 이번에 정부 예산안을 원래 제출한 것은 한 7조 5천억 원 정도 됐죠. 7조 9천억 원. 7조 9천억 원. 네, 9,562억이 거의 뭐 8조에 가까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전라북도 예산안 규모가 지금 7조가 안 되죠? 아닙니다. 7조 731억. 그거는 저기를 포함했을 경우가 아닌가요? 저기 균특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빼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근데 뭐 그걸 역대 다 어떻게 그거 판단을 합니까? 포함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7조가 넘은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죠. 이제까지 그렇게 통계를 좀 뽑아왔거든요. 그럼 그렇게 비교한다면 이번에 그 전라북도 예산 심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걸 좀 지키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뭔가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이런 투자 국회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최종 정부 안에서 국회에서 얼마만큼 증액시키느냐 이것이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하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 7조 731억이 최종 확정 아닌데 적어도 뭐 저희가 좀 힘을 모아서 7조 3천억 정도는 좀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총액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사실은 신규 사업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 예산을 보니까 신규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36% 정도인가요? 신규 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36%에 2,48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대단히 도에서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츠 새만금 이후에 전라북도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 지금 탄소산업들은 상당히 이제 엊그저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전라북도를 뭐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뚜렷한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3 금융 중심지 부분들이 이제 무산이 돼 있고 익산의 이제 이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농생명 산업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도와 정치권의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또 이 판넬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좀 잘 봐주시면 지금 19대 국회하고 20대 국회가 전라북도 예산이 달라진 이 과정입니다. 이 19대 국회를 보면 알다시피 예산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6조 1131억 2014년이었는데 15년, 16년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2016년부터 17년부터 이제 20대 국회가 3년, 올해 4년째인데 여기에 지금 이 네 명의 예결위원이 다 한 번씩 소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일당 독주의 민주당. 이게 경쟁하는 정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협치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여기 만드는 예산이 국회 증액 예산입니다. 첫 해에 2017년에 4천억 정도 했죠. 2018년에 4,900억. 작년에 5,200억 정도 올라갔어요.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 개수로 본다면 이번에 우리 네 분의 예결위원이 활동을 잘하면 5천억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7조 5천억 시대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한 균특 예산을 빼더라도 7조가 넘어갈 수 그렇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9월 달에 국회에 넘어올 때 거의 90% 다 되거든요. 이때 정부하고 또 우리 국회하고 뭐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이제 14개 시군 예산 담당자들로 정책 협의회를 하면서 9월 달까지 예산 최대로 만들어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증액하는데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7조 원 시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게 협치의 결과고 경쟁을 통한 다당제의 효과였다. 저는 이건 분명하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된다. 또 안호영 의원님도 안호영 의원한테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5천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뭐 공약도 아니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7조 미니멈 7조 3천억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뭐 저희들이 좀 힘을 합쳐서 국회 증액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서 반영이 빠졌던 의미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을 많이 해야죠. 안호영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다당제 효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니 뭐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9대 때 보면은 예산이 이렇게 말하자면 내려왔다가 20대 들어서 실제로 이제 예산이 쭉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작년에도 7조가 넘었고 올해도 7조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뭐 예결위 또 소위도 하고 또 예결위 참여해서 제가 뭐 우리 정은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19대 때 이렇게 내려간 것이 일당 어떤 독주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내려갔다가 20대 때 올라간 거는 사실은 정부가 말하자면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름으로 챙겨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실제로 뭐 이번 올해 예산에서도 지금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7조가 넘어간 것도 역대 최고로 지금 많이 나왔고요. 또 아까 잠깐 우리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규 예산 기준으로 하더라도 35.9% 그러니까 거의 36%가 신규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상당한 정도 성과가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뭐 우리 이제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부족한 우리가 반영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라든가 좀 과소 반영된 거 이런 것들은 잘 국회 단계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증액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정권 교체의 효과냐 아니면 다당제 효과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지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십니까? 이제 무소속이니까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30년 가까이를 사실상 우리 호남에서는 독점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가 호남의 낙후로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경쟁 구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도 역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표를 아주 잘 만들어 오셨어요. 네. 저는 그것이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돼서 또 그런 우리 아까 이제 그런 효과 부수적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예산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정부가 지금 정부 예산은 올해 9.2%를 증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산술적으로 9.2%를 뭐 이게 전라북도 예산도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표는 우리가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조 328억이었으니까 올해는 적어도 7조 5천억은 넘겨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삼고 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면 새만금이 대부분이고 또 SOC 중에서도 대도시 중심의 군산 또 익산 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역시 균형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리산권에 우리 안호영 의원 계시지만 무주진한 장수 또 남원 임시 순창 이런 지역에도 뭔가 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꼭 전라북도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 내용 보면 사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올해 더 챙겨주시고 같이 챙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대목에서 꼭 짚고 다시 넘어가야 돼요. 7조 5천억 정도는 한번 해보자. 예. 그것은 아마 도민들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외에 어떤 분야에 우리가 더 치중하고 중점을 뒀을 때 이 목표치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안호영 위원장께서는.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기존의 이제 새만금과 이제 관련해서도 지금 새만금 예산이 지금 1조를 작년에도 1조를 넘었고 올해도 아마 1조 이상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도 지금 예를 들면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선석을 늘리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내부 개발이라든가 또 SOC와 관련된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러니까 우리 산업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우리가 찾는 측면에서 관련된 그런 그 사업 예산들도 좀 확보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 정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그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면서 우리 전북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에 관련된 예산들이 보니까 많이 좀 전라북도 요청을 했는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은 올해 작년에 한 1조 1천억, 예. 조금 1조 1,7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지금 새만금 예산이 1조 3천억,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저는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쭉 잘 SOC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 가장 섭섭한 것은 지금 새만금 신항만 관련입니다. 예. 신항만과 관련해서 지금 원래 이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또 국정 계획, 5개년 계획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만금 신항만을 2선석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설계비 예산이 한 3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새만금 신항만이 왜 중요하냐면 신공항과 또 새만금 고속도로나 내부 SOC가 이게 동시에 완공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거지. 신항만이 이렇게 터덕거리면 문제가 어떤 동북아 거점 항으로서의 역할들을 허브항으로서 역할들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에도 섭섭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만금 신항만 개발 전국의 12개의 신항만 개발에 지금 2040년까지 약 42조, 41조 정도인가 이런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의 한 50%가 부산과 울산에 치중돼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새만금 신항만의 이 신항만은 지금 2040년까지 2.9조에 불과하고
부산이 13.6조, 울산이 6.8조.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계획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부의 섭섭함이 좀 있고요. 여전히 또 PK 타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탄소 산업입니다. 탄소 산업이 대통령께서 와서 뭐 탄소 산업을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대일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소위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예산도 이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탄소 산업에 대한 지금 시기가 적극적인 어떤 정책 개발을 통해서 탄소 산업을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탄소 산업 부분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섭섭한 부분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에 어떤 요구액이 있었고요. 그중에 일부는 반영이 안 됐거나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혹시 좀 중첩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거나 중점을 두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라북도가 요구한 예산 중에서 정부안에 반영 안 된 것을 반영시키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정부 예산안이 이제 9.3%가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에너지가 27.5%, R&D가 17.3%, 그리고 일자리가 21.3%, SOC가 12.9%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이쪽은 4.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가 어떤 목표를 삼을 때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가 넘는 일자리나 R&D나 이런 쪽 부분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야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농림식품 쪽에는 4.7%로 적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새로운 그 사업을 발굴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발굴은 이제 늦었어요. 발굴은 9월 달까지 하는 거고 이미 국회로 넘어오면 발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신규 예산 35.7% 굉장히 도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군산이 그렇게 현대중공업이 무너지고 GM 사태 이런 등으로 굉장히 경기 어렵잖아요. 그걸 등에 업고 지금 새만금도 2011년에 10년간 MP 종합계획을 세운 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총리한테 그랬어요. 새만금의 MP 계획을 다시 2020년, 30년까지 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등등도 준비가 안 된 게 굉장히 있는데 그러나 지금 또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 칭찬해주고 싶어요. 6,400억이 7천억, 8천억, 1조 1천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에 7조 원 할 때 돈 올릴 게 없어서 여기 새만금 예산, 새만금하고 전주 고속도로 1,500억을 증액을 하는 걸로 해갖고 7조 원을 넘겼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올리는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SOC 산업에 집중하면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신앙만도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앙만이 완전 다른 데 경쟁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신앙만을 민간 자본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3만 톤. 오히려 군산항보다 더 작은 항구를 계획을 세웠어요. 이래가지고 군산항하고 어떻게 경쟁해서 되겠냐. 해가지고 4년, 3년 동안 얘기를 계속해서 금년 봄에 이제 드디어 좀 바꿔줬어요. 이제 민간 자본이 아닌 정부에서 예산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마이스 산업으로 한 20만 톤 이상의 크루즈가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3월 달에 보고를 받았고 이번에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해수부에서 새만금 크루즈 부도 도입 방안이 이제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2차 신항반 기본 계획이 반영이 8월 달에 돼서 거기에 이제 신규 선식, 2선식. 1선식만 지금 39억 올라와 있는데 76억으로 다시 그 예산은 또 국회에서 증액을 꼭 해가지고 이 신항만의 기본 계획은 완전히 새롭게 이제 만들어져서 앞으로 국제 크루즈 항으로, 국제 항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본 계획은 확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하나 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그 새만금 그 신안과 관련해서 이제 선석을 2개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 선석 다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 탄소산업 관련 부분에서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좀 섭섭하시다 이제 이런 측면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또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오셔서 지금 앞으로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서 향후 7년간 7조에서 8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탄소섬유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또 전문 인력을 이렇게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줬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도 꼭 관련된 예산은 지금 국회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안 깎이고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요 기초가 되는 관련 법률 그 탄소 산업 그 진흥원을 만드는 그 법률이 이번 이제 국회에서 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좀 잠시만요. 추가를 잠시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 부분들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고 또 그리고 이미 확보해 놓은 거는 지키고 그 역할을 이 내분의 예결위원들께서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가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성과 아까 우리가 7조 5천억이라는 목표치를 일단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은 심사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개수조정 소위 이런 나머지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들도 좀 있으신가요? 지금 내분 중에 꼭 개수정 소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다 비정입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산은 총액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제가 언론에 있을 때인데 그게 쪽지 예산으로 시작이 됐어요. 아무도 계획이 없을 때 그 당시에 그 용역비로 5천만 원만 좀 더 달라라고 시작된 게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91년도. 이게 엄청난 수십조 원의 규모의 사업으로 늘어났듯이 지금도 똑같은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거, 그거는 어떤 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지 않습니까? 특히 의원님들한테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조 5천억이라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도민들께서는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이걸 네 분들의 어떤 성과로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민심일 수도 있고 어떤 유권자들의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좀 사명감 내지는 좀 결기를 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일 좋은 것은 하여튼 우리 넷 중에 몇 사람이 얘기를 소위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뭐 보장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뭐 당도 유동적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래도 집권당의 우리 안호영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나중에 보면 결국 가서 증액하는 것은 그 소소위. 그러니까 각 당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한국당 또 다른 정당의 간사, 예를 들어 간사가 셋이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확실한 우리의 그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이게 안 되면 예산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은 뭐 이제 평화당 또 대한당 또 우리 또 미래당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런 예산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요게 안 되면 우리가 예산 통과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은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이제 양반처럼 이렇게 잘 해주겠지 이렇게 돼서 되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2016년 소위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삭감 때는 와서 뭐 삭감 때문에 그냥 빌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증액 심사할 때는 예산실장 전화도 안 받아요. 실제로 이제 그때 우리 전라북도 탄소 예산이 예타가 걸려 있으면서 나중에 이 탄소를 우리가 선발주자지만 경북의 구미가 따라와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형태로 벌려놔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재부 2차관이 소건석 차관이라고 지금 국회의원이죠. 거기 김천인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다음에 보궐선거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대구 경북의 예산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탄소 예산의 거의 한 80%를 구미에다가 쏟아 부으려고 아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최순실 예산에 관련 없는지 보자. 그때 이제 예산 시장하고 했으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 뭐 거의 뭐 전쟁 비슷하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예산 총액만 결정하고 지역별 분배 부분들은 추후로 미루면서 거의 한 45대 55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예산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정말 전쟁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전쟁이란 말이 좀 와 닿는데 지금 그 중요한 나온 거는, 말 예, 중에 예. 탄소 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탄소 산업 키우자. 예.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경북 구미하고 이렇게 경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소산업진흥원 법을 2018년 2월 달에 해서 이제 법사위에 올렸는데 법사위의 계류중이 뭐냐? 한국당에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미가 있으니까. 탄소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에 오면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니까 그거를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총동원을 해서 법사위에서 탄소산업진흥원 법이 만들어지면 드디어 이제 탄소산업을 키울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한 등등이 이제 한국당을 또 설득을 시키고 보이지 않게 힘을 또 모으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협치의 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방금 그 예산을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지켜보기에는 네 분이 계시니까 역대 최대라고 그러니까 더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데 문제는 향후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여기서 대입시켜 보면 꼭 그렇게 믿음이 가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방금 제가 내년이 총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각 네 분이 각각 정파가 좀 다릅니다. 무소속도 있고 여야로 좀 나뉘는데 지금 상황은 총선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을 때 도민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전망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민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저희로서는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당의 단합을 유지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방금 이런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시스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1번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아까 이제 물론 정치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전북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만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또 잘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금 세 분 정치 상황은 보면 상당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지금 원래는 민주당과 실질적인 1대1 구도를 평화당에서는 당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현재 상황 보면 좀 그걸 기대하기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추석에 이제 민심 탐방을 하면서 저를 만났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좀 민주당을 서로 경쟁하면서 할 수 있는 대안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평화당이 그렇게 분열해서 이랬냐라고 하는 원망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예산 부분에서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성훈천 의원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또 조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민들께서 이번에 이제 사태를 보면서 하여튼 진보든 보수든 최상층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민낯, 허위식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폭로된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 법대 동창인 나경원 아들, 그다음에 우리 조국 장관 딸 이게 지금 똑같이 오랩되는 내용이고 그 사이에 이제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똑같이 서울 법대에 지금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들이 사실 이렇게 정치를 실종시켜버리거든요. 지금 정치가 검찰의 칼날에 앞에 놓여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이게 조국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특검처럼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부분들의 칼날을 겨눌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속에서 이제 호남은 저는 정말 경쟁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여당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호남의 범개혁세들이 민주당과 함께 개혁 경쟁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아젠다나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함께 공동으로 풀어내고 때로 경쟁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당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는 이제 당 따라서 뭐 쭈루룩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능력이나 인물이나 사람 중심으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권 교체 효과냐 아니면 다당제 효과냐를 가지고 잠시 짧은 그 논쟁이 있었긴 했는데 정운천 위원장이 소속된 바른미래당 상황은 지금 앞서 그 평화당의 사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바른미래당이 11월 말까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국회가 11월 말에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아까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4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이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가 유일한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는 호남을 대표할 사람이 보수 쪽에 없잖아요. 나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하고 뭐 전쟁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꼭 우리 4명 중에 소위에 또 꼭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11월 말까지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있으면 제가 소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주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든 바른미래당이 또 미래를 위해서도 뭐 이 양당이 너무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른미래당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제 혼자 힘으로는 뭐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내용을 빨리 해결하고 우리 예산 국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분당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이미 평화당이 분당해서 대한정치연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하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제3지대 신당 창당 그게 좀 속도가 빨라질까요? 우리 이용우 의원께서는 실질적으로 좀 영입 제안을 여기저기서 받을 것 같은데. 민주당만 빼놓고는 다 봤습니다. 그 몸값이 이게 한껏 좀 치솟아 뭐 있다고 봐야 높아진 건 되나요? 아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정은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래당도 지금 내부가 복잡하잖아요. 헤어질 것이면 좀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미래당이 있다고 해서 예산 제가 보기에는 처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창조적 파괴를 빨리 해서 국민들이 차라리 원하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이 있고 또 한국당이 자리 잡고 있지만 호남에서도 또 다른 데로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양당의 구조 속에서 굉장히 정치 혐오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무소속으로 있었던 것이 신의 한 수다. 아주 잘 판단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적어도 지금 정계 개편의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당에서 빨리 결단을 해주면 이제 올해 말 정도는 어떤 그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상당 부분은 인물 대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예산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 예산은 어차피 이 어느 정당이나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프레카드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마 틀림없이 그걸 할 거예요. 같이 노력하지만 프레카드 먼저 붙이는 사람이 뭐 왕인 경우는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당 차원에서는 호남에 뭘 선물을 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하여튼 지켜내고 좀 더 받아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 예산국회라는 아주 중대한 저희들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라북도의 어떤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이 예산국회만을 따로 이야기하기에는 이 정치 상황이 너무나 불투명해서 그래서 또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정기국회하고 그다음에 정치 구도의 변화의 어떤 연동성 이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무리 말씀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예산국회 과정에서 정치 구도의 변화까지를 아우르는 그와 관련해서 전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제안일 수도 있는 그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 네. 오늘 예산 문제를 서로 놓고 논의를 했는데요. 그 예산은 실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정파를 초월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국의 문제, 그 외 패스트트랙의 문제, 정계개표 문제가 맞물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 네 분의 예결위원들이 한 자리에 수시로 하면서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립니다. 정운천 의원님. 저는 이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너무 휩쓸리다 보면 본질을 흐리고 저는 4년 동안 오로지 홀대받은 예산, 거꾸로진 예산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이 격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예결단 위원만큼은 전라북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초점을 맞춰지고 간다고 하면 11월 말 12월 달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계 개편은 뭐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 네. 우선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민생들을 더 챙기고 또 우리 전북으로 보더라도 전북의 그 현안들을 잘 챙겨서 전북이 아주 발전할 수 있는 대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불안정한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당으로서는 단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이 현안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인식하듯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위기를 잘 살려서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의 어떤 체질을 또 바꾸고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새로 만들고 또 새만금 사업도 속도감 있게 더 진행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를 아시아 농생명의 어떤 메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 예, 아까 뭐 제가 예산은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쟁통에 집권 여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3금융 중심지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지역 감정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부산의 국회의원들은요.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반기를 들고 예산 반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당을 떠나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4명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소위에 뭐 2명 들어가면서 좋겠고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그 소위에 들어간 분의 의원실을 종합 상황실로 하면서 그 도의 예산팀하고 14개 시군 예산팀들이 다 모여서 전라북도 예산들을 종합 조율하고 끌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을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상황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요. 총선을 앞둔 우리 지역 정치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적을 보고 향후 정치적 행보까지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